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선을 바로 앞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취임 2달 뒤 중립적인 수사를 했다며 훈장을 준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부당한 정치 수사여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이 결렬된 뒤 이스라엘이 가자 중부와 남부를 겨냥해 가장 격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24시간 동안 450곳을 타격했는데 한 난민촌에선 2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선 연임이 확실시돼 2030년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되는데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권력을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 전 대통령 취임 2달 뒤 대선 관련 수사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4월 2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공적 요지에는 제2그룹 비리 사건 등 구조적 비리를 척결한 공로가 있다는 것과 함께 제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대선을 2주 앞두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이 공직퇴직 이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당시에 김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61억 5천만 원으로 부산 고검장 재직 당시인 2013년 12억 원보다 49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산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뒤에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제과업체와 건설사 사회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 재산 증식 경위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 8개월여 만인 어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10시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 위반 사건을 특수부인 반부패 수사부가 맡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검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수사부나 형사부에 사건을 맡겼다면 자신의 진술을 통해 종결 처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라며 특수부가 수사하는 만큼 공정한 수사가 아닌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재개하면서 이균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오랫동안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70여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론을 결국 관철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조기 해산하면서 미완의 혁신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할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여권 주류를 겨냥한 이뇨한 위원장의 희생 요구는 혁신위 출범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단을 내리소. 이제 내릴 때가 됐어.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갖고. 그러나 당내 기득권의 문턱은 꽤 높았습니다. 그럼 혹시 이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아니 지도 매일하기도 바빴고 그런 데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특히 친윤계 핵심위원은 대놓고 지역구 세거화 시에 나서며 사실상 혁신위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희생안이 정식 안건으로까지 의결됐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당 지도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혁신위가 빈손으로 조기 예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역대 어느 혁신위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굉장히 국민적 관심 이끌어내고 수고 많으셨고요. 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와 회동을 통해 파국은 피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엔 뼈있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물론 여권 일각에선 혁신위의 용퇴 요구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시간표상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고 메시지도 세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로 간판을 내리면서 주류 희생 역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뇨한 위원장님께서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당 지도부는 공천 과정에서 혁신위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녹여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고는 하지만 내년 총선 서울 지역 참패를 예상하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까지 공개되면서 여권 내부는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위기 타개를 위한 쇄신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조만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향한 이낙연 전 대표의 잇따른 날선 발언들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이른바 3총리, 3총리 연대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분당론에는 불씨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1일 1반명이란 별칭이 붙을 만큼 반 이재명과 탈당, 신당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에 차단막을 치려는 것인지 진짜 탈당의 명분을 쌓으려는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당 분열의 원심력이 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그대로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실패는 좀 되돌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이제 뭘 하겠습니까? 별 기대를 않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생각이라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냉랭한 태도를 이어가는 것도 갈등의 방증으로 꼽힙니다.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특히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개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상 전직 총리 연대설을 띄운 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 전 총리마저 친명계에 쏠린 현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정치를 해 오시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존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거다. 그거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당의 민주주의냐. 물론 비명계 내부에서조차 이 전 대표가 성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전 대표가 띄운 신당론이 나머지 전직 총리들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잖은 겁니다. 두고 보겠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나가겠다든가 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급발진하시고 아직 신당을 창당한다 안 한다는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실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세력과의 교감설이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등 총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을 찍을 경우 제1야당의 역학구도는 예상 밖 흐름으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낙연, 이재명 두 전현직 대표들의 관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옵니다. 이들의 대립이 당 쇄신을 요구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들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차례 소환 불응 끝에 이루어지는 조사라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 공수처가 그동안의 수사력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받아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위원장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카드까지 꺼내들며 출석을 압박해왔습니다.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유 사무총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 직원들을 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제 의혹의 정점인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공수처는 비위 첩보 입수 경위와 감사 개시 과정, 감사 보고서 결재와 공개 등 의혹의 전반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 사무총장은 적법한 감사였다는 입장을 보수하며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딴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데 유 사무총장을 넘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강제 수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는 등 영장 청구 오전오패란 불명예 속에 수사력 논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처장의 1기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 소환을 계기로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뒤늦게 자신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면서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첫 공판인데 신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선 경찰서 팀장급 간부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재물손괴와 무전취식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팀장급 A경감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경감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값 1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교통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 타이어가 일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은 수도관 누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지난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 30여 곳도 무단으로 가동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우리 정부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4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한 뒤 같은 달 16일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후 시설을 상당 기간 방치했던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잔해 정리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는데 지난달 말부턴 아예 훼손된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30여 개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10여 개 기업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증가한 건데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동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을 모두 재산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제기한 역대 첫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서 구축된다며 임무하달 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무기 체계를 갖췄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연시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면 거짓에 기반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감시 통제 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23 샤이오 북한 인권 포럼에서 강종석 인권 인도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내 참혹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 내로 끊임없이 유입돼
커다란 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그 흐름은 커다란 물결이 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집단 체조 공연을 5년 만에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여행사가 관련 관광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북한이 국경 개방과 함께 관광 재개도 고민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중국 창춘의 여행사 국제조선관광 누리집입니다. 내년 4월 평양 마라톤 대회와 5월 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 관람이 상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열리는 평양 마라톤 대회는 2014년부터 외국인의 출전을 허용했는데 과거 해외 아마추어 선수 수백 명이 참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마로코, 케니아,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마라손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온 세계를 진감시킨 아리랑 열풍. 아리랑 공연은 연인원 10만 명이 펼치는 집단 체조 예술 공연으로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자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두 행사 모두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는데 재개될 경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셈입니다. 관광 상품은 모두 4박 5일 일정으로 평양 시내 관광이 포함돼 있고 비용은 한 사람에 $1,100, 우리 돈 145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일본 국적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북한 관광 전문 업체들도 북한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지만 아리랑 공연 재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경 개방과 맞물려 관광 재개도 고민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관광 재개의 가시적 움직임이나 집단 체조 준비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관광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관광 부분을 상당 육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속 절차라든가 또 관광 관련 육성을 위한 법도 제정을 했고요. 최근의 움직임은 이런 활성화 움직임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이 일부 국경 개방에 이어 관광까지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로 주택 공급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내후년엔 올해 3분의 2로 줄어 입주 절벽이 우려됩니다. 오는 2025년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가구로 올해보다 12만 가구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최소 수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평균적 흐름이 꺾였다며 대출 축소나 규제, 고금리가 유지돼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건자재, 건축비의 상승, 그리고 이 분양 시장이 현재 미분양이 쌓여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이 기업들의 이 참여 의지가 너무 위축돼 있어서 이런 시기에 박상우 전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아 규제 완화와 부양책에 주력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자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법은 규제 완화와 다양화입니다. 상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혹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중에 뒤치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들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려면 일단 공공이 앞장서
공급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 한해 세계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렸던 전기차 시장의 내년 핵심 키워드는 가격 경쟁력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등 외국산 전기차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뛰어들면서 국내 제조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내내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 이른바 얼리 어답터라고 불린 초기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판매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은 소비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가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위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로 갈아타면서 출고가를 크게 낮춘 게 대표적입니다.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격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축소되는 보조금 안에서도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그 차의 기본 가격 자체도 좀 낮아져야지. 국내 시장에도 저가 모델을 앞세운 외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볼보는 보조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4천만 원대 소형 SUV 모델을 내세웠고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중국산 수입차 비중은 어느새 국내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전기차 역시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해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이 추격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경쟁자가 된 거죠. 유럽이나 이런 여타 지역에서도 이제 중국이 120만 대를 수출하는데 결국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에 따라 국내 제조사들도 중저가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을 늘리는 등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모델 출시 준비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형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차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확보된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전환기를 맞이한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조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요즘은 현금이 필요할 때 은행 창구 대신 대부분 ATM기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그 흔하던 ATM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공서마저도 ATM기를 철거하고 있다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카드 사용이 늘고 인터넷 은행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ATM기. 현재 울산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외부에 운영 중인 ATM기는 은행별로 10대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M기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관공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최근 이곳에 설치돼 있던 ATM기 한 대를 철수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필요한 현금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전히 현금 사용에 익숙한 고령층일수록 불편함은 더 큽니다. 아무래도 뭐 경조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라지면은 불편하겠죠. 관공서도 사라지면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들이 ATM기를 줄이는 이유는 유지 관리 비용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의 ATM기는 3년 사이에 17.8% 감소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까지 대중화되면서 ATM기가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의 민원인들이 찾는 관공서에서조차 ATM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적지 않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치매 주치의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치매관리 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상담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첫 해인 내년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또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2026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고 1, 2등급 인원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지원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 합격자는 15일까지 대학별로 발표되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지난 1일 휴전이 결렬된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 중부와 남부를 겨냥해 가장 격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24시간 동안 450곳을 타격했는데 한 난민촌에선 2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중부의 한 난민촌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힘겨운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누운 희생자들에게 유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외신은 여기서만 20명 넘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칸 유니스 주택가에도 아침부터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نطلع الدنيا يعني تنزل علينا يعني هذا مش حياة هذا يعني احنا الموت والدمار هذا سواء يعني الواحد يطلع من بيته قسرا هو والموت واحد. 모스크의 첨탑은 땅바닥으로 처박혔고 세워둔 자동차는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은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على صراخ الأطفال والنساء فجأة لقينا جزء كبير يتجاوز 20 أشلاء منهم مصابين ومنهم شهداء على الأرض.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육해공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동안 총 450여 곳을 겨냥했는데 이는 지난 1일 휴전이 결렬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하마스 지도부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칸 유니스에 대해선 2시간 동안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קופצים לנו מבין המטעים אויב מתוך פירים ואנחנו עובדים בצורה שיטתית, מדויקת, נעים מפיר לפיר. 이런 가운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 여러 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슬람권에서 커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지구 주민 보호를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더 이상 가자지구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무차별적인 보복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재 시간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핵심 인사 2명을 테러리스트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 소속 무함마드 데이프 사령관과 마르완 이사 부사령관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연임이 확실시돼 2030년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되는데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권력을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군인 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нашего народа, всего Донбасса, наших воссоединенных земель, хотел бы просить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их выборах.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푸틴 대통령은 바로 직전에 우크라이나전 참전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선 출마의 정당성을 우크라이나전에서 찾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은 1995년 12월 예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대통령과 총리를 오가며 실권을 유지했고 2018년 3월 4선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 수행의 길이 열렸습니다.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권력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종심 집권 체제를 굳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 신뢰도가 78.5%나 돼 연임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6월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 무장 반란으로 푸틴 리더십이 흔들린 것으로 보였지만 프리고진이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고 푸틴 배후설이 나오면서 입지는 강화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참사가 올해로 81년째가 됐지만 진상조사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함께 희생자 유골 발굴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1942년 2월 3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1km 떨어진 조세이 탄광 해저 지하 갱도에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작업 중이던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갱도는 폐쇄됐고 희생자 유골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인 양현 씨는 작은아버지가 탄광 모집인에게 속아 강제 노역을 하게 됐다며 일본 현지 시민단체가 알리기 전까지는 막연히 징용을 갔다가 숨졌다는 말만 들었을 뿐 사망 경위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편지 왔는 것만 따랐고 면소재지를 통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적등본 띄어보니까 그 제적등본상에 사망 일자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유족들은 탄광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을 요청했고 지난 9월에는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성과가 없었고 심지어 지난 9월 달에 받은 공문에 의하면은 일본에 요청을 했으나 일본에서는 유골 발굴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의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는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에 돌입한 일제가 석탄 채굴이 절실했고 이에 지반이 약해 붕괴 위험이 컸음에도 조선인에게 채굴을 강행했다며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日本の政府はやはりこれは戦争中の尊い命を奪ったということで責任を取るべき課題であると日本政府のですねこの冷たい対応というのは許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골 조사를 위한 예산 집행과 새로운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참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억만장자 3명이 주도했던 이른바 우주 삼국지가 거의 20년 만에 일론 머스크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우리 군 첫 정찰위성 탑재까지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웅장한 모습으로 창공을 가르는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쉽. 실패 논란도 있지만 민간 주도 우주 개발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다른 억만장자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을 멀찌감치 따돌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And again, dedication. This is a reflection of the dedication of the hard work of the SpaceX NASA teams to achieve this goal. 2020년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에 보냈던 스페이스X는 매주 한 번씩 로켓을 쏴올릴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이 실익이 떨어지는 민간인의 우주여행에 집중할 때 당장 돈이 되는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에 집중하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스타링크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대체 통신망으로 활용되면서 민간 영역을 넘어 전장에서도 위력을 톡톡히 발휘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약 200조 원으로 치솟은 데 비해 2004년 설립 이후 적자 행진을 이어온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1달러대로 폭락하면서 브랜슨은 사실상 투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블루 오리진 역시 CEO까지 전격 경질하며 결의를 다졌지만 자회사 아마존이 인터넷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경쟁자인 스페이스X와 계약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세계 최강 우주 강국 목표를 내건 중국 기업도 민영 기업 스페이스X의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기술 격차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Accomplish everything that they've done in the last decade or even in the last 5 years. It wouldn't surprise me if we had humans on Mars with Starship in the next decade, maybe 10 to 15 years max. 기술력과 차별 전략으로 20여 년 만에 적수들을 잡한 머스크. 막강한 우주 권력을 누가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온 숙성으로 맛과 향을 살린 과일 식초 이야기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양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소박한 한옥 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잔뜩 웅크린 채 세월을 잊은 장독대 수십 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를 골라 뚜껑을 열자 사람을 반기듯 올라오는 향긋하면서도 시큼한 냄새. 자그마한 국산 못난이 사과와 천연 효모로만 담근 과일 식초입니다. 네, 이곳은 발효실입니다. 실내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적정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식초는 30도 전후 상온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이곳에서는 5도에서 10도의 저온에서 3년 동안 장기 숙성해 식초를 담급니다. 1년에 단 100병만 만들 수 있다는 5년 된 한정판 식초에 주인은 100만 원이라는 가치를 매겼습니다. 고온에서 발효하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우리 전통의 콤콤한 발효향이 많이 나요. 저온 발효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향이 전혀 나지 않고 아주 원물의 그대로의 향과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식초를 농축하면 점도가 있는 진한 발사믹 식초가 됩니다. 산도가 높아 발효가 어려운 유자도 연구 끝에 식초로 상품화했는데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이른바 명품 식초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슐랭 협회장님께서 직접 이제 유자 발효 식초가 어떻게 발효되는지 직접 10월달에 여기 오셔서 방문하셔서 최근에는 사과 식초에 비트와 당근을 넣어 음료처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산속에 있는 발효실 주변 자연 풍광을 활용해 체험형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조만간 파인애플 식초를 새로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기도가 3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올해 말까지 천여 곳의 아파트 노동자들이 쾌적한 쉼터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기존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 장소로 쓰던 곳입니다. 지하라 볕이 들지 않고 머리 위로 오수관이 지나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돼 지상에 휴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위에 쉬는 공간에 와서 누워 있어도 또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비 노동자들이 숙직 시 편하게 달릴 뻗을 수 있도록 침대도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휴게 공간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휴게시설을 만드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설령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3년 전부터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비품 구매비를 단지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첫 해 185곳, 지난해 424곳, 올해는 연말까지 454곳이 개선 사업을 끝마칠 전망입니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경기도는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컨테이너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건축 조례를 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 제품을 사는 이유가요.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멋있어. 남한테 튀니까. 아, 튀니까 좋다고? 자기 아이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애들이 기가 죽고 그래서 애들이 조르다 보면은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고. 일단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가방이 외제 가방이다. 40명의 학생들 가운데 외제 상표가 붙은 가방을 가진 학생은 무려 30명. 이제는 한 반에 많게는 50명 가량이 외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네, 없어져요. 훔쳐가는 거는. 이거 가다가 깡패한테 걸릴 때 이걸 사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찢어진 헌청 바지는 꾸준히 팔려나갑니다. 입을 수 없게 짧고 조그맣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사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입 남성 의류들입니다. 정장 한 벌에 150만 원. 웬만한 회사원의 한 달 월급으로는 양복 한 벌 살 엄두도 못 냅니다. 하지만 사는 쪽도 파는 쪽도 비싼 가격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몰라요. 뭐 좋은 옷이라 비싼 건지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무조건 다 싸고 비싼 건 안 가리고. 이런 과소비를 막기 위해 과소비 추방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500여 명은 오늘 과소비를 근절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졸부와 외제 상품에 대한 화형식도 가졌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에 초등학생들까지 나섰습니다. 산탄하고 좋네. 그죠? 소비자들의 이 같은 국산품 애용 바람은 중소기업 제품에도 불어 주부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요. 저도 국산품을 쓰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소비자들의 마음과 손길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포근한 주말입니다. 다만 곳곳으로 대기의 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내기순환 모드로 설정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지난 주말과 비슷한 교통량을 보이며 다소 혼잡하겠는데요. 주요 도시 간 예상되는 소요 시간을 먼저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5시간 50분, 강릉까지는 3시간 10분 정도입니다. 아마 스키장을 찾는 분들은 따뜻한 날씨가 그리 반갑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주로 경기권 위주로 막히겠고요. 이천과 여주 등 대형 쇼핑몰로 향하신다면 오전 11시대를 피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상황 괜찮은데요. 강원권 내 이동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도 경기권 위주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화도와 서종 사이 아직은 수월한 모습이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도 시구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 괜찮은데 지금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안성분기점을 앞두고는 차량 불빛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정오쯤이 가장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은 오전 10시대가 가장 어렵겠는데 서평택 분기점과 송악 사이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상황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송내나 경기 동쪽 강일 일대 무난한 모습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1도로 어제보다 8도나 높고요.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여전한데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방은 공기가 종일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는 오후에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3.2도, 부산은 14.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하겠고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